미군은 태평양 전선에 B-29 폭격기를 배치시킨 후 1944년부터 일본 본토에 대한 폭격 임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에 거점을 두고 있던 제20 폭격 사령부에서 일본 본토를 폭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중국에선 해상 보급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본군 점령지를 지나가야 하는 위험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도쿄를 타격할 수 없었으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일본 서부 지역만 작전 반경에 둘 수 있었다. 미군은 결국 도쿄와 오사카를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항공 거점을 물색해야 했고 사이판과 티니안 섬이 속한 마리아나 제도를 확보하기에 이른다. 일본 전역을 폭격할 수 있는 항공기지를 확보한 육군항공대는 본토에서 21 폭격 사령부를 마리아나 제도로 배치시켰다. (1944년 8월 28일) 헨리 아놀드 대장은 다른 지휘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1 폭격 사령부의 사령관으로 헤이우드 헌셀 장군을 임명하였다. 당시 일본 도시의 대규모 파괴를 지지하던 육군항공대의 지휘관들은 군사 및 산업시설에 대한 정밀 폭격을 주장하는 한셀을 지지하지 않았다. 한셀은 다른 지휘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산업시설과 도시지역을 촬영하기 위한 정찰 활동을 예정대로 진행했으며 11월 24일부터는 폭격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흐린 날씨가 잦은 일본의 날씨 때문에 미군은 작전 초기부터 임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일본군은 빈약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방공망을 전개했으며 60만 달러에 달하는 B-29 폭격기에 꾸준히 손실을 입히고 있었다. 그러자 한셀은 일본 방공 전력이 닿지 않는 고도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작전안을 내놓았지만 이 방법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제트기류의 방해를 받은 폭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폭격 명중률이 현저히 떨어졌던 것이다. 이 같은 문제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육군항공대는 지금까지의 작전을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특히 한셀을 마땅치 않게 여기던 주요 지휘관들이 한셀을 교체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사실 도쿄는 군수공장과 민간인 주거구역이 뒤섞여 있어 산업시설만 정밀 폭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였다. 결국 아놀드는 21 폭격사령부 사령관을 교체하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지휘관을 임명하는데 그가 바로 커티스 르메이 장군이었다. 전선에서 수차례 폭격대를 진두지휘한 경험이 있는 르메이가 등장한 것은 일본에겐 재앙의 시작이었다. 고고도 정밀 폭격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던 르메이는 저고도 비행을 통한 지역 폭격 방식을 주장하며 일본의 대공 방어가 취약해지는 야간 시간으로 작전 시간을 변경하였다. 실제 일본의 야간 방공 전력은 매우 취약해서 저공 비행하는 폭격기를 제대로 타격할 수단이 없었다. 여기에 당시 일본 가옥의 90% 이상이 목조 건축물임을 알고 폭탄을 전부 소위탄으로 교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미국은 1943년부터 목재 건물에 대한 소위탄의 효과를 입증해 왔으며 무엇보다 드레스덴 폭격이 르메이에게 큰 영감을 줬던 것이다. 여기에 더 많은 폭탄을 탑재하기 위해 기체에 달린 대부분의 방어기총과 탄약을 제거하게 하였는데 이 같은 결정에 아군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르메이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전술을 밀고 나갔다. 결국 기체의 무게를 대폭 줄인 B-29 폭격기에는 기존보다 2배가 많은 7톤의 소위탄을 실을 수 있게 되면서 사령부는 공습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된다. (1945년 3월 9일) 사이판과 티니안 섬에 위치한 미군 기지에서 총 340여 개의 B-29 폭격기가 출격하였다. 이미 원자폭탄 개발 계획에 관한 브리핑을 받은 르메이 장군은 적에게 생포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해 직접 공습에 참가할 순 없었다. 이들 폭격대는 늦은 밤 일본 본토에 도착하였고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전 12시 8분부터 도쿄 공습을 개시했다.
이날 공습은 선두에서 접근하던 2기의 패스파인더 폭격기가 목표 지점을 표시하는 것으로 그 시작을 알렸다. 2기체는 서로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며 소위탄을 투하했고 스미다강이 위치한 도쿄의 동북부 지역에 거대한 X자를 그려놓았다. 이곳은 공장과 주택지역이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데다 주로 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구역이었다. 그 뒤로 B-29 폭격기들이 저공 비행으로 접근해오는데 도쿄 시민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폭격기들을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잠시 뒤 네이팜탄이 도쿄 시내에 투하되면서 거대한 화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였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빠른 속도로 확산돼 갔으며 목조 건물이 밀집돼 있는 구역은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했다. 화재를 피해 절이나 극장으로 피한 사람들도 장작 더미에 불과했고 그곳은 거대한 화장터나 다름없었다. 특히 수미다강을 건너기 위해 다리에 운집한 수많은 군중 위로 폭탄이 떨어지면서 한 번에 수백 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지상에서 올라오는 역한 냄새의 산소 마스크까지 써야 했던 B-29 폭격기 승무원들도 도쿄에 불지옥이 펼쳐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인명피해가 급격히 늘어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일억 방공의 의무를 외치며 시민들의 피난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도쿄엔 여전히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그동안 미군 폭격에 대한 화재 진압이 그럭저럭 성공하면서 시민들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어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날 공습은 그동안의 공격과는 차원이 달랐고 화재 진압을 시도한 수많은 사람들은 그대로 잿더미가 돼버렸다. 여기에 르메이가 예상한 대로 도쿄의 야간 방공 능력은 형편없었다. 일본군은 미군의 야간 공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적어도 비행을 알아채지 못하면서 도쿄로 향하던 미 폭격기들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했다. 결국 미군의 폭탄이 공습 경보보다 먼저 떨어지면서 사망자 대부분이 대피를 시도하던 중 목숨을 잃었다. 3월 10일 밤 12시에 시작된 미군의 공습은 3시간 만에 끝냈고 1,700톤의 폭탄을 쏟아부은 B-29 폭격대는 마리아나 제도로 돌아갔다. 쑥대밭이 돼버린 도쿄는 수도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고 수십만 명 규모의 피난민들의 탈출이 시작되었다. 일본은 군대를 투입시켜 피해 수습에 나섰지만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는 시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어느 누구도 사상자 숫자를 확실하게 집계하지 못한 가운데 사망자만 최소한 8만에서 13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도쿄에 있는 건물의 25%에 달하는 26만 개의 건물이 파괴되었고 1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특히 노동인구에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일본 전쟁 경제에 상당한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 그러나 르메이의 일본 폭격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아놀드는 폭격으로 초토화된 도쿄의 항공사진을 본 뒤 르메이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전쟁 장관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러한 폭격을 계속하도록 허용하였다. 심지어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는 것이 자국의 아들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한 미국 국민들조차 이번 도쿄 공습을 지지했다. 르메이는 자신의 전술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되자 다음 날 나고야 폭격을 시작으로 일본의 주요 공업 도시들을 열흘 만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다. 특히 일본 제2의 도시이자 최대 상공업이 자리잡고 있는 오사카 폭격에는 270여 대의 폭격기가 동원되었고 도쿄에 이어 또다시 큰 피해를 주었다. 한편 일본 대본령에서는 3월 10일 폭격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최대한 통제하려 했으나 나중에는 이를 선전 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일본 신문엔 미군의 부도덕한 폭격과 함께 항전을 부추기는 내용만 담겨 있었고 사상자 수와 피해 규모에 대해선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요 도시들이 황폐화되었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져갔으며 일본 국민들의 사기는 시간이 갈수록 저하되었다. 일본군은 급히 주요 도시의 방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십 대의 항공기를 내륙으로 이동시켰지만 야간 공습을 막아낼 뚜렷한 대안이 없었다.
결국 일본은 B-29를 앞세운 르메이의 대일 폭격을 막지 못하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폭격에 시달리게 된다.